안녕하세요 여러분. 본립도생 기본을 올바로 세우는 과정에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말하다의 김정욱 감독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유튜버 시대의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유튜버 시대의 스킬이 있지만은요, 저는 꼭 이야기를 청소년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유튜버 여러분들, 전 세계 95%가 유튜브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또 1분마다 500시간이 넘는 새로운 컨텐츠가 업로드되고 있고요. 또 유튜브에 개설된 컨텐츠 채널만 해도 2,400만 개의 그런 많은 채널이 올라와 있고요. 또 하루에 10억이 넘는 시간이 유튜브에 소비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하죠. 그렇듯이 이제 미디어 하면 유튜브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가 이렇게 제국이 된 이유는 사실은 2011년도, 2010년도 모바일 스마트폰이 또 PC와 대체화되고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TV나 미디어 사업자들이 스마트폰 모바일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짧은 영상들, 스마트폰의 짧은 영상들이 업로드되기 시작했죠. 그렇듯이 유튜브가 활성화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이세돌 씨와 인공지능이 바둑둔 거 기억하시죠?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대결은 사실 유튜브 사전에서 유튜브에서 예고됐고, 그 다음에 독점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결국에는 진정한 승자는 인공지능도 아니고요, 또 이세돌 씨도 아니었고 유튜브였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기업들이 유튜브의 생중계 파트너가 되고자 하고 있고요. 유튜버로서 세계적인 기록을 찐 강남스타일 아시죠? 강남스타일 1억 뷰가 넘었습니다. 그렇듯이 유튜버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미디어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유튜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길게 장황하게 했을까요? 사실 그렇게 유튜버가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데, 유튜버 안에서는 사실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구독자 수를 올리기 위해서 초등학생 아이가 반려견을 집어 던진다든지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률을 얻기 위해서 수억 개의 영상들이 우리 SNS 미디어에 나쁜 영상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미디어를 대표하는 유튜버가 지켜야 할 도덕적 윤리라고 하죠. 그런 게 과연 있는지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오래 이렇게 해온 과정 속에서 방송에서는 도덕과 윤리라는 게 있거든요. 심의라는 게 있고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그런 심의도 없고 내가 어떤 말을 하든 걸러지지 않고 방송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좀 안타까워서 청소년들한테 영상을 배우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을 설명드리고, 그런 것들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됐으면 해서 이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방송하고 사실 유튜버하고는 다른 매체라고 보면 됩니다. 방송은 원투맨입니다. 원투맨이라는 것은 방송을 만드는 제작자가 심의 과정을 거치고 도덕적인 윤리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방송을 만드는 제작자가 도덕적인 윤리와 도덕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수신자들은 그걸 보게 됩니다. 근데 매체가 달라지고 PC나 유튜버 시대에 다양한 매체들이 생김으로 해서 SNS 영상들은요, 매니투맨입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만들고 많은 사람이 보는 거죠. 곧 그 얘기는 뭐냐면요, 송신자와 수신자의 사이, 그 갭을 일정 수준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송신자가 미디어 교육을 충분히 받은 사람, 프로듀서나 방송사에 있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방송사에서 심의를 거치게 됐는데, 수신자였던 사람들이 이제 누구나 다 크리에이터가 되고 누구나 다 송신자 입장이 되면서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청소년들이 보거나 그런 지식이 없는 어떤 다른 타인이 봤을 때 이게 옳은 방송인지 또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버에 대해서, 일단 미디어 제국인 유튜버에 대해서 좀 앞서두에 좀 장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을 좀 다져보겠습니다. 도덕이란 무엇일까요? 또 윤리란 무엇일까요? 서양의 어원에 따르면 윤리는 사회의 훌륭한 풍속, 관습이라는 히라버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에소스라고 하는 히라버어에서 유래하였고요. 도덕은 자기극복, 절제라는 뜻의 라틴어 모리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동양의 어원에 따르면 윤이란 인간사의 도리, 리란 사물의 이치를 각각 의미합니다. 따라서 윤리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따라야 할 도리인 것이죠. 따라서 도덕이란 머리로 이치를 알고 실천하며 마음으로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환경에 맞춰서 살아야 되고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환경을 바꾸거나 또는 변화를 가질 수 없죠. 동식물은요. 그렇지만 사람은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생각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환경을 바뀌기도 합니다. 유튜버나 SNS상의 PC, 프로그램, 채팅, 또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예로 들자면요. 지난 2008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부부가 매일 12시간씩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게임 중독에 빠져 어린 딸에게 하루에 한 번만 분유를 주고 또 방치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온라인 게임만 한다고 꾸짖는 친모를 살해한 20대 청소년도 있었고요.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미디어에 대한 도덕과 윤리를 올바로 깨우치지 못하고 중독이 돼서 청소년들과 그 외에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미디어 교육을 보기 이전에 먼저 외국의 사례들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사회에서 미디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능력과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보다 포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발신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죠. 이러한 능력에 따라 시청자들은 텔레비전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분석해 무엇이 좋고 나쁘며 그것이 자신의 생활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평가한 내용을 말이나 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선택 행위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학생들이 방송국의 역할을 맡아 시청률을 광고주에게 판매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교육은요, TV 토크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데요. 초대 손님을 선정하기도 하고요. 인터뷰 질문 내용에서 철저하게 계획되고 다듬어진 구성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셋째, 실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기도 하죠. 그 제작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 그 다음에 제작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대중문화에 뮤직비디오가 미치는 영향들을 청소년들 통해서 체험하게 합니다. 네 번째, TV 뉴스의 거리 인터뷰 과제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거리를 나가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을 배우고요. 그리고 거리를 통해서 거리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다음 과정에서 사실은 인터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획과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과정을 청소년 시절에 다 배우게 되는 거죠. 또한 영국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어의 범주를 이해시킨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미디어의 종류나 범주들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시키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제작자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사에서 프로듀서들이 하는 제작자에 대한 교육이죠. 프로듀싱, 그 다음에 각자의 워킹 포지션에서 해야 될 일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디어 기술 교육도 꼭 필요합니다.
제가 기술 교육에 대해서 촬영팀하고 이렇게 나갔을 때 저와 함께하는 어시스트라든지 청소년들을 보면 이 기술을 통해서 배우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기술들이 자기의 자존감을 찾게 하기도 하고요. 내가 소질을 찾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 이 많은 스텝들 안에서 내가 뭔가 하는 일이 있구나 하는 그런 자존감들을 찾게끔 청소년들을 자존감을 찾게 하는데 기술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성신자와 수신자의 레벨을 올려야 됩니다. 이제는 영상을 편집하고 촬영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기 때문에요. 성신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과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의 수준들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 맞추는 작업이 미디어 리터러시 작업입니다. 영국의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의 미디어 학습은 가짜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 다음에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선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선진국은 1980년대 이후서부터 유튜버가 시작되기 전서부터 사실은 미디어 교육을 시작했고요. 그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세상을 비판하고 영상을 비판하고 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우는 과정을 일찍이부터 준비하고 또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미국이나 선진국의 사례를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제가 어른된 도리로서 오랜 생활을 방송을 했던 사람으로서 아이들과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걸 찾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한국의 현실에 맞게끔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기획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촬영만 하던 사람이 이렇게 뚝뚝 나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안타까움입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 때 기획의 요소, 그 다음에 구성의 요소, 연출의 요소, 이런 요소들을 좀 이렇게 좀 배우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사실은 예능 고등학교를 가나 예능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구성 요소들만 배우지 일반인들은 배우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들이나 미디어의 교육에 대한 지식이 없던 사람들도 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분별력 있는 가짜뉴스나 이런 SNS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미디어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분별력 있게 분별이 되는 거죠. 유튜브 상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꼭 필요한 이유는 또 우리가 사이버 중독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중독도 저희가 기본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사이버 중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접속합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또 그 외에. 근데 일상생활에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나 육체적, 그 다음에 사회적, 금전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일종의 사이버 중독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실 사이버 중독은 그 의존성이나 금단 현상,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또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병적 증상하고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사이버 중독 안에서 저희는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존의 단계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집착의 단계로 들어가죠.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하는 거를 의존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 게임을 안 하게 되면 안 되는 집착의 단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착의 단계를 넘어서 금단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게임을 안 하게 되면요. 그 이후로 게임을 안 하게 되거나 사이버 중독에 인터넷을 안 하게 되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까지, 그 다음에 짜증과 불쾌감으로써 하루를 보내는, 쉽게 얘기하면 청소년들 시절에 게임을 통해서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이버 중독이라고 합니다. 자, 사이버 중독 안에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게임 중독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은 저도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게 중독인지 아닌지 고민한 적도 좀 있었는데요. 사실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게임 안에서는요. 그래서 구성과 내용이 전개되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게임의 특징들, 젊은 사람들의 어떤 정서와 그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맞게끔 중독에 빠져들게 하죠. 음악으로 얘기하자면 반복된 음악은 중독을 일으킨다고 하거든요. 게임에서 나오는 음악들은 계속된 반복된 음악을 통해서 거기에 중독되게 만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시험을 해봤습니다. 게임하고 있는 그 음악을 완전히 스피커를 빼보고 저희 아들 보고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시간 만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에피소드인데요. 사실 아이들이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의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화되고 있다는 거에서 좀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사이버 중독 안에서 게임이 있고요. 그래서 사이버 공간 안에서 대리 만족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현실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기 때문에 유저들과의 서로 대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게임 상태에서 유저들 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아무 답변도 없이 빠져나온다라든지 이런 현실과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 안에서 게임 문제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옛날에 만화 영화, 축구 게임하는 만화 영화를 보고 축구를 처음 배울 때 저희 아들이 밖에 나와서 만화 영화에서 게임에서 하던 그런 막 모션들을 하는 겁니다. 막 한 바퀴 돌아서 찰라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현실과 그다음 게임 안에서의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 게임 중독이 갖고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부분들만 일단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채팅 중독이 있습니다. 사실 채팅 중독은 만남을 통해서 대립해서 하는 채팅 중독인데요. 사이버 공간 안에서 누군가 대화를 하고 밖에서 온라인에서 또 오프라인에서 대화하던 거하고 다른 대화들이 오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채팅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신분을 조작하기도 하고 그도 은폐하기도 하고 그래서 채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폭력이라든지 인신매매라든지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채팅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중독이요. 검색 중독도 학생들이 또 아이들이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면 검색부터 하게 됩니다. 창조적인 어떤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주제가 나오거나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게 뭐지? 하고 생각하기 이전에 바로 손안에 있는 것부터 검색을 시작하죠. 그렇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검색 중독, 이것도 사실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요. 학생들을 만나면서 심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또 한참 뛰어놀 나이고 한참 이성을 알 나이들이 음란물 중독도 아주 중요하죠. 지금은 기본적으로 언론사에서 뉴스만 클릭해도 뉴스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배너, 그 다음에 네이티브 광고들, 그 다음에 광고를 하기 위한 어떤 성적인 영상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서 하질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음란물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또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해보려고 하고 비행을 저지른 일도 사실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외부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단순히 어떤 이론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멘토링을 하면 자살을 하려고 했고 또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이런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으면 그런 여러 가지 중독들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알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아이들을 올바로 못 키우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청소년들 또 저와 가정에 있는 아이들 또한 세상 속에 있는 많은 다른 중독에 걸려있는 아이들하고 별다른 게 없습니다. 부모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음란물 중독도 사이버 중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중독 예외에도 뭐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요. SNS상에서 지켜야 될 도덕과 윤리, 불법 다운로드, 그 다음에 유튜브 시대의 저작권 침해라든지요. 그 다음에 악플, 그 다음에 피싱과 어뷰징, 또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어뷰징은 뭐 가짜 뉴스를 계속 생산해서 언론사에서 5분마다 업로드 시키는 피싱보다도 훨씬 안 좋은 그런 형태의 SNS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어른들이 배제해야 될 일인데, 언론사에서는 클릭률과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어떤 바이럴 효과를 원해서 그렇게 가짜 뉴스들을 계속 복사해서 또는 계속 5분마다, 한 언론사 직원의 이야기를 제가 밖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루에 100건 이상의 기사를 올린답니다. 그러면 사실 다른 언론사나 뭐 텍스트로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을 그냥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거죠. 기사가 생각해서 쓰는 기사가 아닌 갖다 붙여넣기 하는 영상들을 하루에 100건을 올린답니다. 5분 간격으로. 잠시 어른으로서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올리고 그 안에 배너를 통해서 음란물을 볼 수 있게끔 링크가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가능한 지금 유튜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나 이제 초중고생 청소년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저희 같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또 영상에 오래 근무해서 청소년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걱정하며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뜻이 있는 분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로 분별력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사회적으로 가치를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알아서 선생님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반짝반짝하고 또 세상 속에서 금과 다이아몬드를 쫓아가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의 아름다움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별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라왔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크리에이터 또는 유튜버, 돈으로 표시되는 구독자 수, 클릭 수로 조장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밤하늘에 빛나는 별의 아름다움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옆에서 반짝반짝하게 박수 치더라도 한쪽에서는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쳐서 그 윤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이만 마치겠습니다.